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는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택배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전 국민 약 88%가 받게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한 데 이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온라인 지급 신청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은 13일부터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엔 우대 적용돼 폭넓게 지급되어 전 국민의 약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일인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가 조회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에 한꺼번에 접속이 몰려 온라인에 장애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처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의 외국계 매장도 혜택을 받다는 지적에 이번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소지가 도단위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처입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현실을 고려해 완화됐지만 사용 범위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좁아진 상황입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2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신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에 빠짐없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4차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당사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래 지난 25일 법사위 통과 이후 30일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지만 야당과의 의견차로 무산되면서 본회의가 불발되었습니다.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윤호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당사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4번에 이은 의견 조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국 본회의는 수년되었는데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원총회를 열었다 중단했다를 반복하며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4차 회동 동안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야는 상호간 제시한 수정안을 당내에서 논의한 뒤 31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참여하는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8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에 협의체를 통한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언론중재법을 2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를 이루는데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제입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6일까지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여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양당이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장 협의체 구성부터 양당 간의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논의가 제대로 이어질지 미지수인데요. 회담 이후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사법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탄소중립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말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예술품인 이건희 컬렉션의 주요 작품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미술작품과 문화재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한 달 전시가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20세기 초중반 한국 미술을 대표했던 작가 34명의 주요 작품 58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1488점 중에서 20세기 초중반의 한국미술 명작으로 이번에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총 58점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중섭, 김한기, 장욱진 등과 같은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를 공부한 1세대 한국 화가 백남순 작가의 낙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풍요로운 자연을 배경으로 노동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벽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던 장욱진 화백이 작품 소녀의 뒷면에 그린 나룻배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서정적인 추상화가 김환기가 그린 대표적인 작품 여인들과 항아리도 전시돼 있습니다. 1950년대 말 또는 1960년대 초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달 항아리를 소재로 여인들과 항아리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강인한 민족 정신을 표현한 이중섭의 황소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랑 인터넷 기사, SNS 이런 데서 워낙 말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꼭 가야 되지 않냐, 언제 우리가 이런 거를 실제로 볼 수 있냐 이런 말이 많아서 저희도 티켓팅해서 성공해서 왔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님들 많았었는데 나오는 길목에 청경량님의 노란 산책길, 그게 좀 지금 약간 잔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배우 유혜진이 재능 기부로 참여한 전시 해설 오디오 가이드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귀중한 문화재와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미술품이 전시되고 있는 이번 컬렉션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 데 이어 고용보험료도 오르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하는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는 2019년에 이어 고용보험료를 2차례나 올린 건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정부는 2019년 1.3%에서 1.6%로 올렸던 고용보험료율을 1.8%로 또 인상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이라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세금으로 만든 관제 일자리가 끝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퍼줬으니 화수분이 아닌 이상 거덜나는 게 당연하다며 이제 누군가 그 비용을 대야만 제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데도 기금이 바닥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물음에 1,000조 원 빚더미 재정에 더 기대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B일보는 고용보험 기금 고갈은 정부의 방만한 운용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며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지급액과 지급 횟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 급증 탓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선심을 쓰다가 빚은 사태라고 강조했는데요. 고용보험기금의 사업 구조 조정,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 삭감, 부정수급 적발 강화 등 스스로 밝힌 선제자구 노력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일보는 현 정부 들어 2차례나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실업급여를 펑펑 뿌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외치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더 늘리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앞서 지출 절감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정 합리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재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이모 씨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의 유서에는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며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점주의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앵커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A일보는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회와 유족들에 따르면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들이 지난 4월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고 배송이 어렵거나 단가가 낮은 물건은 배송을 거부해 점주와 아내 또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대신 배달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는 노조원들이 점주를 집단으로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고 점주가 원청업체 대리점 포기각서까지 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B일보는 택배노조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며 노조는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고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조가 대리점주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돌린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노조원 이름까지 댈 정도로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다며 택배 노조와 민노총은 여론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번 사건은 무소불위, 법위의 노조 소리를 듣는 민노총의 행포와 패악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최상위 권력이란 비판이 나온 지 오래라며 이런 민노총의 위세 앞에 정부는 한없이 초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은 곳곳에서 횡포와 독선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0대 계부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에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게재된 이후 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그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벽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아이를 성폭행했고 무자비로 당한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 양모 씨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아기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양모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양모 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분이 이어졌고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청원하는 진정서가 수십 건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양 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인데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재활용 선별 처리장에서 국내 유명 아웃도어 업체와 함께 투명 페트병 압축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연회가 열린 선별장에는 별도의 전용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 박스 250여 개가 압축 처리됐습니다. 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원사는 친환경 의류 제품으로 판매되는데요. 강북구는 지난해 연말 민간 기업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과 수거, 제품 생산, 소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원스톱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서울 지역 최초로 투명 페트병 선별 시스템을 마련한 데 이어 전용 압축기도 설치했는데요. 투명 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민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시가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월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7월 말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이 시각부터 3단계로 조정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일부 시간대 영업이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또한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며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덜어드리기 위한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9월 6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은 9월 말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하여 이번 주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에 맞춰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선 공약 발굴 과제 발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대전을 시민과 함께 완성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9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선 공약화를 겨냥한 16개 대전 미래발전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미래상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대전과 관련된 요청사항들을 정식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대전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선 공약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 사업 비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1차로 최종적으로 16개의 공약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크게 3대 분야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 공약들을 담아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각 진영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공약 발굴 과제는 대전의 정체성이자 브랜드인 과학 분야, 시대적 과제인 초광역 분야, 대전만의 독특한 광점을 지닌 대전 특화 분야의 3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략 과제로는 과학수도 대전 지정,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부권 그린 뉴딜 3대 프로젝트, 대전 현충원 연계 국가대표 메모리얼 파크 조성, 디지털 그린 대전 산단 재창조 등 1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 발표한 대선 공약 과제들을 각 정당 후보자가 최종 선정될 때까지 완성도를 높여 후보자 캠프에 적극 알리는 등 대선 공약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내에 이것이 각 후보들의 지역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선 공약 관련 대전시의 공약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남구 사직공원에 야외 상설 공연장을 조성합니다. 사직공원 야외 상설 공연장은 광주시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아시아 음악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는 그동안 산책로 개설, 전망타워 건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직공원 내 옛 수영장 부지에 들어설 야외 상설 공연장은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되며 객석 800석 규모의 야외 무대와 부대 시설,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사직공원 야외 상설 공연장은 인근에 위치한 통기타 거리, 양림동 근대 역사 문화마을 등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연장 조성을 위해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1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가족 친화경영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중소기업 가족 친화 경영 지원 사업은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업당 약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기업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매주 가족 친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과 외식, 여가 생활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 친화 경영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사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 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입원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마음 나눔 플러스 쾌유 위로금 사업을 비롯해 가족 휴가 및 건강검진 지원, 사내 미니 도서관 운영 등 가족 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안정적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필리핀 케손시티 바타산 힐스와 업무 협약을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월 4일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먼저 서명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평창군이 서명을 마무리해 완료된 협약서 한 부는 필리핀 케손시티로 전달됐습니다. 이로써 평창군은 베트남 빈투안성, 필리핀 코로도바시와 더불어 3개 외국 지자체와 교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이번 협약에 이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 공약 이행평가단이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공약 이행평가 제2차 회의를 갖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단은 민간 단원 6명과 내부 단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선 7기 공약 사업 100건에 대해 기본 계획의 타당성, 목표 달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약 이행 실적과 추진 사항을 살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 81개, 향상 등급 12개, 보통 등급 5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축제 발전적 확대와 어르신 봉양수당 인상 등 2개 과제는 현실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노력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청주에 조성되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외관 디자인은 판옥선 모양으로 확정됐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에 최초로 건립되는 미래해양과학관. 지난해 시작돼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46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작한 건축 설계는 자문위원회 의견 수령과 충북도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조선시대 수군의 전투선인 판옥선 모양으로 외관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전시 설계는 전시 기획과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 전시 공간은 해양 환경관과 바다 체험관, 해양 바이오관 등 상설 전시관과 어린이 해양 체험 공간으로 꾸며 해양의 스토리를 담은 카페형 아쿠아리움도 접목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위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4D 영상, 터치스크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공간을 연출하고 최신 해양 로봇 등 체험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색 없는 최고의 미래해양과학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노선이 권역별 핵심 선도 사업에 포함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지난 12일 경남,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핵심 선도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그동안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50km, 총 사업비 1조 631억 규모의 광역철도는 이번 국토부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핵심 선도 사업 선정으로 정부 주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8월 중 시작돼 이르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 광역철도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내륙으로 진출한 첫 번째 태풍 오마이스. 비교적 작은 규모의 태풍이었지만 내륙을 관통한 만큼 많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포항시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조사 및 복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조사와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해 상가와 주택, 도로, 차량 침수, 소하천 범람 등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죽장면 31번 국도 등 폭우로 도로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공무원과 소방 및 경찰, 군 병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현장 대응 회의를 가지고 피해 조사와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시는 태풍 잔해 복구 및 피해 주택 상가의 환경 정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토사와 오염물, 해안가 쓰레기 처리는 물론 철저한 방역과 소독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에 죽장면과 용흥동, 학산천 일원 등의 일부 유실됐던 도로가 빠르게 재기능을 되찾았으며 구호 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더해져 만 하루 만에 도시 기능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조사와 복구에 계속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당분간 잦은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보훈단체 운영협의회가 순국장병의 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 화장동 국군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순국장병 묘비의 가족을 찾아드리고 호국원과 현충원으로 묘지를 이장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정일랑 여수시 보훈단체 운영협의회장의 노력으로 김득천 순국장병과 가족들이 70여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정 협의회장은 국군묘지에 가족 찾기 안내판을 설치해 가족들을 꾸준히 찾아 현충원이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대 강력범죄 176건 등 5,478건의 범죄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면밀한 관제로 범죄 예방과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2,500여 대의 다목적 CCTV를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활용해 긴급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상황 컨트롤타워 운영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입구 심곡리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양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입구 심곡리 등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업체 선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등반천 복원 사업은 무주 덕유산 리조트 개발과 인근 상가 농지 등으로 인한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교란되고 수질 오염이 가속되고 있는 등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여 사람과 마을이 공존하는 청정 관광도시 무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구는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후 조사 측량 및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 함께 공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으로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등반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 문화를 만들어갈 청년 외식 사업가를 모집하는데요. 양호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익산시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이끌어갈 청년 외식 사업가를 모집합니다. 롯데마트 익산 청년주방은 익산시와 롯데마트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위해 익산 청년주방 2개소를 추가 모집하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익산 청년주방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청년 외식 창업자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 임흥식 작가의 사진작품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한국현대사진거장 임흥식 작품전 부산에서 서울로가 1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부산 출신 임흥식 작가가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이자 서거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973년 부산시민회관 개관기념전으로 열렸던 그의 회고전에 이어 반세기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부산에서 활동하던 1946년부터 서울에 정착한 1960년까지 작품 42점을 소개하며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직을 비롯해 전파와 노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6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달 개막해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디자인진흥원 등에서 내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과 감성의 의미 있는 협업 디자인을 통해 선보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변화의 물결 속에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올해의 주제인 디레볼루션은 디자인과 레볼루션의 합성어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
400여 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총 39점의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은 내달 24일까지 울산 방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 기념교류전 방구대 암각화 고래를 개최합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울주군 언양읍 대곡천변 가로 10m, 세로 4m 크기의 반듯하게 선 절벽의 선사인들이 고래와 거북, 사슴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과 수렵, 어로 모습을 새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각화 유적인데요. 1971년 12월 25일 동국대 문명대 교수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은 울산 암각화박물관이 소장한 황성동 출토 고래뼈 16점 등 유물과 암각화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전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선사박물관 유튜브에서는 박물관 관장들이 들려주는 매머드와 고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워주고 과일이나 채소 등의 간식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적당량의 커피와 단백질 섭취도 신진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활력을 되찾는 데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